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많이 벌고 덜 쓰고 많이 남겨서 잘 불리자. 그래서 소득은 세금 혜택이 클수록 자산 증식 속도가 올라간다. 똑같이 벌더라도 세금 혜택이 클수록 올라가고, 그러려면은 여러 명이 같이, 그러니까 맞벌이를 같이 해서 그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네, 소득의 종류를 더 넓히면은 그만큼 세대를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소비는 이제 과소비를 줄일수록 자산 증식 속도를 당연히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가계부 작성하고 소비 파악한 다음에 이걸 셀프 피드백해서 계속 추적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피드백을 돌아야지 결국 우리는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소득 소비를 수익 소비로 바꿔나가자는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순소득은 이제 저희가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는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늘려가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쏟자. 결국 자산은 시간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오를 테니까 네, 자산을 많이 모아나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돈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할 곳을 못 찾거나 돈이 묶이는 게 싫다면은 할 수 있는 CMA랑 이제 파킹 통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인 Never lose money, 돈을 잃지 마라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40분 내에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많으니까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로 돈을 잃지 않는 방법. 먼저 저희가 모비 비건킹 식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식당이 요즘 이제 건강한 맛집으로 이슈가 많이 돼갖고 인기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돈을 여기 넣고 싶은데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 돈이 사업, 그러니까 나의 돈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은 내 돈을 식당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 결국 나와 이 모비 식당 주인과의 동업을 하는 거죠. 파트너십을 맺는 거고요. 결국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식당이 성장을 많이 하면은 나도 수익을 많이 보는 거고 반대로 성장을 덜 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면은 나는 나의 돈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돈을 넣었을 때 그 식당에 대한 나의 지분이 얼마냐. 그리고 식당에서 나한테 배당을 얼마 줄 수 있냐. 내가 넣은 투자비를 어떤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냐. 뭐 투자비 회수는 가능한데 이게 막 100년, 20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투자비 회수를 얼마나 할 수 있냐.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식당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장 자체의 규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비건 시장 내에서 이 식당의 점유율이 얼마고 회사의 성장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투자하는 방법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돈이 필요한 식당에다가 나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돈의 근로적인 성향입니다. 근로적인 성향이 무슨 뜻이냐? 결국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돈을 다른 기업이나 나라 같은 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 식당이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 내가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딱 정해진 그 이자율이 있겠죠? 그래서 대출 금액이 있고, 이자율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기간 동안 내가 빌려줄 거냐가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식당이 망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망하더라도 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잡혀 있는지가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왼쪽 거를 우리는 주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른쪽은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내가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그 국채라고 그러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제 나라 내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빌려주는 건 지방채라고 그러고 회사에 빌려주는 건 회상채. 이렇게 누구한테 빌려주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어, 한 가지 예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 주식 투자를 하면은 경제 호황기 때는 60% 이익을 볼 수 있고요. 불황기 때는 40% 손해를 보고 반대로 채권 투자는 호황기 때 40% 손해를 보고 불황기 때 60%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호황기랑 불황기가 올 확률은 반반이에요. 한 번씩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60% 수익 또는 40%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투자를 하실 건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오늘 내가 투자하면은 한 해에는 오르고 그 다음 해에는 40% 떨어지고 한 해에는 오르고를 이거를 10년 동안 반복을 할 거예요. 그 10년 동안 반복했을 때 만약에 내 초기 자금이 1,000만 원이었으면은 10년 뒤에 얘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건 좀 그 객관식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네, 1번은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100배, 그러니까 돈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럼 2번은 500만 원 수익, 3번은 200만 원 수익, 4번은 본전치기 할 것 같다. 5번은 200만 원 손해를 볼 것 같다. 어, 잠깐 한 3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네, 의견을 여쭤볼게요. 저 1번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네. 2번 생각하시는 분, 네. 3번 생각하시는 분, 4번 생각하시는 분, 5번 생각하시는 분. 네. 여기서 이 정답 말씀드리면은 분명 60% 이익을 보고 또는 40% 손해를 보는데 최종 금액은 815만 원이 돼서 185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보게 돼요. 네. 185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뀌네. 이거는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채권을 투자하더라도 동일할 거예요. 왜냐면은 경제 호황기랑 불황기가 번갈아 가면서 오기 때문이죠. 어, 왜 내가 수익을 60% 보거나 또는 손해를 40% 보면은 40%보다 60%가 크잖아요. 근데 왜 나는 결국은 손해를 볼까요? 요, 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10% 손해는 10% 이익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000만 원이 있는데 10% 손해를 보면은 나는 900만 원이 돼요. 그렇죠? 근데 900만 원에서 10% 내가 이익을 봤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이거는 990만 원이 돼요. 여전히 10만 원이 비어요. 이게 나는 10% 손해보고 다시 10% 이득을 봤으면 본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10만 원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10% 손해를 보고 이거를 다 메꾸려면은 난 10% 이익이 아닌 11%의 이익이 나야지 본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10%나 11%나 1% 사이면은 거의 그냥 뭐 또이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50%그 투자를 해서 50%를 잃으면은 복구하기 위해서 100%의 수익이 필요하고요. 67% 잃으면은 200%가 필요하고 90% 잃었다. 그럼 나는 900%의 수익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해를 메꾸려면 나는 더 큰 이익이 필요하고 반대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동일해요. 25% 수익을 봤는데 한 20%만 잃어도 다시 본전이 와 있어요. 100% 잃었을 때 50%가 돼 있고 200% 벌었는데 67%만 잃어도 나는 본전이 와 있죠. 그래서 이익은 생각보다 더 빨라진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강조한 게 돈을 잃지 마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잃는 순간 그만큼 복구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잃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돈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금융 위기들이 올 텐데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S&P 500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큰 기업 500개의 이제 시장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올라가지만 중간중간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때가 2001년 닷컴 버블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났던 시기고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때는 49% 하락을 했고요.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때 이제 떨어진 거고, 그때 더 많이 떨어졌어요. 57%가 하락했고, 회복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히 떨어졌지만, 34% 떨어졌지만, 5개월 소요됐어요. 이때 코로나 때도 주식이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다른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빨리 회복했죠. 근데 여전히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발표도 옛날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는 계속 있었어요. 이거는 언제 올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올라서 우리는 문제 없겠다 싶을 때쯤에 갑자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86% 하락을 했고 복구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내가 이 경제 대공황 때 투자를 다 해서 이 하락을 그대로 맞았으면은 나는 25년 동안 돈을 모아도 겨우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위기에 대응을 잘하는 거는 곳이지만 결국 대비를 잘하는 게 배럴이다. 저희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 아프고 나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가 중요한 것처럼 금융도 동일합니다. 네. 아프고 나서 해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돈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 금융 쪽의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사실 그들이 연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그래요.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결국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 자산 배분 결국 그냥 오르는 걸 잘 투자하면 될 텐데 자산 배분을 하면 뭐가 좋은 거지? 싶었는데 먼저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제 자산 배분이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먼저 주식이랑 채권은 60대 40으로 60대 40 비율로 가져가는 자산 배분도 있고요. 또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초단기 채권, 주식, 금, 장기 국채들을 각각 25% 비율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네. 여기 결국 이 초단기 채권이란 거랑 장기 국채란 걸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다 채권이에요. 장기 국채는 이제 나라한테 길게 빌려주는 좀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초단기 채권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데 빌려주다 보니까 혹시나 얘가 망하면 안 되니까 짧게 빌려주는 걸 초단기 채권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그 같은 비율로 투자하는 게 있고 또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금융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잘 방어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사람이 제시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네,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자산 배분 아시려면 리밸런스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연구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연구 포트폴리오로 굴려요. 그러면은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250만 원씩 투자를 하겠죠.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애는 손해를 보고 어떤 애는 이득을 봐서 나는 분명 25%씩 4개를 맞춰놨는데 얘네가 비율이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주라고 하는데 그 6개월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1,0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1,100만 원이 됐잖아요. 투자를 해서. 그럼 이 1,1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1,100만 원의 돈을 각각 내가 원래 원했던 포트폴리오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를 리밸런싱 했습니다. 다시 밸런싱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개념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도 10년 뒤에는 손해를 보고 채권 투자에도 손해를 봤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자산 배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초기에 이제 1,000만 원 중에서 주식이랑 채권 500만 원씩 되겠죠? 이게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주식에서는 60% 이익이 나서 800만 원이 되고요.
채권은 40% 손해가 나서 300만 원이 됐어요. 총 금액이 1,100만 원이 됐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게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했죠. 리밸런싱을 하면은 주식 채권 둘 다 550만 원씩 돼서 초기 투자했던 것보다 500만 원보다 10% 수익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해는 10% 그 수익률이 나게 되고요. 일단 둘째 같은 경우도 주식이랑 채권 순서만 바뀌었지 결국은 수익률이 10%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둘째도 10% 수익이 나고 이렇게 1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 나는 2,594만 원으로 원금보다 1,594만 원의 이익이 나게 됩니다. 네. 지금 다 같은 상황이에요. 경제 호황기와 불황기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왔고 나는 똑같이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뭔가 투자를 하는데 자산 배분을 해서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분명 이때 봤을 때는 얘는 60% 이득 보고 얘는 40% 손해 보고 나는 10% 이득이면은 이거 그냥 뭐 60% 비해서는 엄청 적게 본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결국 돈을 엄청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우리는 자산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은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긴 좀 힘들어요. 당연히 직관적으로는 자산 배분하는 것보다 그냥 돈을 잘 버는 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되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는 거 보면서 약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저는 챗GPT에 좀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 전문가들은 그 투자의 수익률의 8, 90%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고 내가 그리고 그 종목을 언제 샀다가 언제 파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전문가도 그렇고 실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지금 돌려본 것처럼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순서는 자산을 나누고 그다음에 각각 비율을 정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 이 말씀드렸고 어, 저처럼 결국 그래서 자산 배분은 투자의 뼈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사고 팔 거냐가 가야 되고 요걸 그 종목 선정이나 타이밍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마치 벽지나 가구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는 거랑 같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골조가 탄탄해야 집이 오래 가듯이 자산 배분이 탄탄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재테크란 거는 사람들이 재테크 그러니까 돈과 테크놀로지잖아요. 돈을 버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재테크란 거는 돈을 버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자산 관리를 통해서 돈을 잃지 않는 기술이 재테크의 핵심 기술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초보자들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돈을 잃지 않는 기술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잠시만요. 어, 대략적 예측이랑 정확한 예측이 있을 텐데 이게 그거예요. 금융위기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 예측을 하는 사람은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난 자산 배분을 해놓고 미리 대비해 놓겠다. 근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급등 전에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하고 나서 주식가가 오를 거예요. 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와서 떨어지기 전에 난 팔고 나오면은 가장 큰 수익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이제 얘를 그 기상 예측으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생도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정확한 예측은 어떤 거냐면은 내일 해가 뜨는 일출 시각이 언젠지를 맞추는 거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가 언제가 뜨긴 뜰 텐데 언제 뜰 것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아예 지금 부서가 있죠. 기상청이라는 부서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엄청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측을 해도 예측력이 떨어져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확한 예측이라는 게 힘든데, 사실 대략적 예측 쪽에는 이제 변동성을 줄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해가 갑자기 안 뜰 확률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적 예측은 변동성을 줄여가는 쪽이고, 근데 정확한 예측 쪽으로 가야지 우리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초보들은 변동성이 작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우린 다 초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는 공부와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정확한 예측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대략적 예측은 그런 거예요. 10년 뒤에 미국 시장이 과연 지금보다 성장해 있을까? 라는 관점이라면은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은 10년 뒤에 어떤 종목이 과연 이끌고 갈까? 지금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인텔 같은 기업이 이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10년 뒤에는 과연 어떤 기업이 이끌고 있을까? 쪽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대략적 예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인데 그런 예제를 갖고 와봤어요. 전기차가 많이 팔릴 테니 LG 엔솔이 언젠가 오르겠지? 어, 이 투자는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대략적 예측의 투자인지 정확한 예측의 투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앞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테니 라는 거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공부보다 전기차는 결국 좋고 미래에는 많이 쓰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대략적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LG 엔솔을 이렇게 한 종목에 투자한다는 거는 정확한 예측을 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측은 대략적 예측을 해놓고 투자는 정확한 예측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맞을,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 수익을 보려면은 진짜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그리고 그 성장한 시장 내에 LG 엔솔이라는 회사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실제 이 회사도 이 혜택을 봐야 돼요. 수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점이 막 뭐 50년 뒤에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내가, 내가 투자하고 당장 뭐 2, 3년 안에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2, 3년 내에 이 시점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내가 생각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테니 LG 엔솔은 언젠가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비추천드리는 투자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주식을 사놓고 묻어두면 올라.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주식 어플 지우고 기다려.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거를 뭐, 이렇게 시장 지수, 전체적인 이 대략적 예측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혹 가다 정확한 예측, 아무리 삼성전자더라도 삼성전자를 사놓고 묻어두고 어플 지우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변에서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이 회사 좋대 이러면은 내가 공부해보지도 않고 여기에다 투자를 하세요. 아까 투자는 동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업을 하는데 과연 이 회사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 오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주가가 올라가는 뭐 급등주, 테마주, 작전주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주가들이 확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보면은 내가 잠깐 들어갔다가 나는 욕심 안 부리고 10%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물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돈을 빨리 벌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사실 불로소득 같은 거죠. 나는 노력하지 않고 뭔가 큰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레버리지, 인버스, 신용, 미수, 선물, 옵션 이런 거 들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투자하시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위험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특히 초보자분들은 아예 이쪽은 안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돈은
계속 근로를 해야 된다. 돈을 놀리지 말고, 그러니까 백수로 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 근로나 사업을 시켜야지 갬블링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한다든가, 묻어놓고 주식업을 지운다든가, 아니면은 대충 이쪽 오르겠지,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하고 투자하는 것들은 투자가 아니라 갬블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와 노력과 경험이 없는 때 정확한 예측을 한다. 그거는 갬블입니다. 네, 그런 투자는 위험하시. 그러면 결국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자산 배분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이걸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 될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액티브 펀드라고 있어요.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 누군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고 그거를 판단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문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높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패시브 펀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좀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냐면은 이미 룰이 정해져 있고요. 그 룰에 의해서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시장 지수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 뭐 미국 전체 그 경제 자체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시장 지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정해진 룰이 있고 전문가들이 직접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뭐 운영 보수가 아까워서 돈을 못 벌 수는 없잖아요. 보수를 많이 내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보다 한 30% 정도만 수익을 본대요. 참 웃긴 게 이 펀드 매니저분들은 이 주식 쪽으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을 굴리더라도 그냥 시장 지수보다 돈을 잃는 경우가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펀드가 패시브 펀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반대로 액티브 펀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펀드라는 거가 뭐냐? 펀드라는 거 보면은 일단 이제 이거는 종목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산 배분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 거래 편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걸 살려면은 저희가 예금 가입할 때도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쉽지 않고 자꾸 뭘 눌러야 되고 막 보험 가입도 뭘 막 눌러야 되잖아요. 해지도 비슷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드는 수수료도 높아요. 그리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펀드를 가입을 해놨는데 얘가 그 어떤 종목들을 실제로 투자하고 있고 걔네들 수익률이 각각 어떤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알더라도 굉장히 뒤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뒤에 알 수 있어요. 또 이 펀드를 굴려주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특히 이 편리성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ETF라는 게 있어요. 이 펀드를 그 주식 종목처럼 상장을 시켜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매매를 하고 이것도 펀드와 역시 동일하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는 감소시켜 주고요. 네. 근데 수수료도 낮고 투명성도 높아요. 그, 그 ETF 정보에 보시면은 구성 종목이랑 걔네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저도 이거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이거를 매일매일 바뀌니까 이걸 보고 투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미 정해진 룰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운용사의 역량도 크게 중요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ETF라는 걸 결국 ETF라는 거 투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자산 배분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주식 거래하기도 쉬우시고 내가 뭘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쉬우시고 ETF라는 걸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ETF 한 네 가지 정도 추천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나스닥 100이에요. 나스닥 100이라는 거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가장 그 덩치가 큰 상위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것 같은 경우는 주로 IT 중심의 기업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핫하고 덩치 큰 기술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다 나스닥 100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하나하나 사시고 싶잖아요. 근데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스닥 100 같은 거는 한국 주식 시장에도 이미 그 이걸 추종하는 ETF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애플에도 돈이 가 있고 엔비디아도 돈이 가 있고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술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하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이거 좀 더 나는 안전하게 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는 이제 S&P 500이라는 지수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장 크고 영향이 있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0개보다 더 크죠. 자산 배분이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한 거예요. 워렌 버핏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를 사고 나머지 90%는 S&P 500을 사라. 어, 그, 그럴 때 얘기했던 S&P 500이고요. 네, 그만큼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우상에 향한다. 네, 그리고 어, 또 한 가지 이런 건 시장 지수인데 이거 말고 이제 미국 배당 성장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배당 성장주라는 게 뭐냐?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또 올해 내가 500원을 받았으면은 내년에는 적어도 500원보다 더 크게 뭐 505원, 510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네, 성장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특히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다른 지수 같은 경우 내가 돈을 쓰려면은 뭔가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좋은 게 뭐냐면은 주식을 팔지 않고 배당금이나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 그 현금을 가지고 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은퇴하시고 나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은퇴하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았지만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슈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슈드라고 부르는데 여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은 먼저 배당이 꾸준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선정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먼저 배당을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고 한 번이라도 배당을 많이 안 했다. 그러면은 바로 지수에서 탈락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아메이드에서 공부한다고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메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내가 이 물건을 다른 데 통하지 않고 우리 사업자들을 통해서 팔겠다라는 그것도 뭔가 계약서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요 슈드라는 것도 배당을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좋았던 기업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줄 거고 내후년에도 줄 거다라는 신뢰로 이루어진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배당을 주는데 작으면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최소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 거래량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핫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계속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돈을 벌 기업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어야지 캐시플로우가 있어야지 배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재인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소비재들은 우리가 소비재 계속 써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네. 지금 점점 말씀드리는 게 더 안전하고 튼튼한 것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TDF 2050, 뭐 2030, 204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TDF라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트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타겟해서 펀드를 굴려주겠다. 어떤 데이트를 타겟하냐? 은퇴 시점을 타겟하는 거예요. 그래서 TDF 2025라고 보면은 지금 올해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2030은 5년 뒤 은퇴, 2040은 15년 뒤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굴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은퇴 시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네. 그러니까 은퇴 시점에 따라서 막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해주는 건데 이제 숫자가 크다라는 거는 은퇴 시점이 저 뒤라는 거잖아요. 은퇴가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을수록 더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높여준다는 거고 반대로 숫자가 작으면은 그러니까 은퇴가 임박해 있을수록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여줍니다. 근데 TDF는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결국 시간이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나는 이 전략을 내가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투자해 놓으시면은 알아서 얘가 1년, 2년 지날 때마다 알아서 조금씩 펀드의 그 전략을 수정해줘요. 더 안전하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해놓고 나는 신경 쓰기 싫다. 그냥 묻어두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가장 안전하고 손을 안 건드려도 되는 게 이 TDF 상품입니다. 네. 오늘, 네. 이 투자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좀 약간 맛보기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거나, 그때는 이제 피드백도 많이 들으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그때그때 말씀드리면 아마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상 김성훈의 네, 머니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